90쪽인가? 90쪽 한번 봅시다. 모든 징후 중에서 그 결과보다 더 확실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 결과와 성과야말로 철학의 진리성을 보장하는, 말하자면 보정이자 증명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 뭐 별로 같고. 그럼 96쪽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뭐 이것을 다 알고 나면 우리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기납적 연구방법이 어째서 그토록 오랫동안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을까는 놀라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어느 특별한 인간의 우수한 능력 득택이 아니라 오히려 행운의 결과이며 치생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의 산물이다, 이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고대부터 긴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도 보면 실로 짧은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2500년의 세월 가운데 학문이 생겨나고 발달한 기간은 채 600년도 못 된다. 사막과 황무는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에도 있다는 거죠. 중간에 발전하다가 침체했다 발전하다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리스인 것, 그 다음 로마인의 것, 현재 우리들의 것라고 했을 때 각각 해당 기간이 한 200년 정도 발달한 기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연 철학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97쪽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꽤나 번성했던 시기에도, 인간의 진행과 학문이 꽤나 번성했던 시기에도 자연 철학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나 자연 철학이야말로 모든 학문의 유일한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표현들이 이제 로마 시대의 철학 이야기 하다가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 줄에 초기 칠인으로 불리던 사람들, 이거, 그리스 칠행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있었죠. 사람은 탈레스를 제외하면 하나같이 도덕 철학과 정치에 정심했고,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린 후에는 도덕 철학이 대세를 이루게 되면서 자연 철학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사라져갔던 것이다. 최초의 자연 철학자가 탈레스 이 사람이라고 그러죠. 물의 산물의 근본이 물이라고 했던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연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많다 해도 그중 한눈을 팔지 않고 그 일에만 정신 들려가는 사람이 거의 드물다는 것. 이게 80에 있죠. 98쪽에. 이리하여 99쪽에 보면은 여러 학문의 유리한 의문이는 자연철학이죠. 자연철학은 불명예스럽게도 일개 한여의 지위로 전락해 의학이나 수학의 시중이나 들게 되었고, 미성숙한 젊은이들이 다른 학문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 정신을 세탁하는 데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학문이 진보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99쪽에 81에 보면은 학문이 진보하지 못한 또 하나의 유력한 이유는 연구의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학문의 진정한 목표는 여러가지 발견과 발명을 통해 인간 생활을 풍부하고 윤택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이제 이 복리후생, 이걸 학문의 목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 있습니다. 백쪽에 보면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올바른 길은 개척하지도 않고 하나같이 전통의 암흑 속에서 논쟁의 소용돌이와
혼란에 빠져 우연에 몸을 맡긴 채 미국을 헤매고 조잡한 경험에 대책 없이 끌려다녔던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101쪽에 한 10번째 줄에 발견을 위해 논리학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논리학은 오직 명목적으로만 당면 과제와 관계가 있을 뿐이다. 논리학이 하는 일은 원리나 핵심 공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나 핵심 공리와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명제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새로운 발견이 없다는 얘기죠. 그 밖에 이제 새로운 패러그래프 보면은 단순한 경험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것이 저절로 생겼을 경우에는 우연이라고 하고 추구하여 얻었을 경우에는 실험이라 한다.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줄에 질서정연하고 잘 정돈된 실험에서 시작하여 공리를 이끌어내고 이 공리에서 다시 새로운 실험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런 표현.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102페이지 5번째 줄에 보면 올바른 순수를 따르는 것은 경험의 어지러운 숲속에서 공리의 평행으로 가는 탄탄대로를 걷는 것과 같다. 이런데. 그런데 이러한 악폐를 놀랍게도 크게 키워온 사고방식 혹은 행동 독단이 있었으니 이런 악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00페이지 좀 보면은 밑에서 네 번째 출점 이런 건가? 전통의 암흑성에서 논정리 소용돌이와 혼란에 빠져 우연의 몸을 맡긴 채 미국을 헤매고 조잡한 경험에 대책 없이 걸려다녔던 독단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채통에 구애된 허영과 편견이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학문이 진보를 지체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네 번째 줄 밑에서 학문의 진보를 지체시킨 또 다른 원인으로는 고대의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상과 철학계의 거장으로 통하는 사람들의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과 일반적 동의를 들 수 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재밌는 표현이 이게 패러독스인가 모르겠는데 그 103쪽의 세 번째 줄에 고대라는 것은 세계가 나이를 먹어 오래된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우리 시대가 바로 고대라고 해야 된다. 더 오래됐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고대보다 이런 표현. 고대인보다 우리가 나이를 더 먹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옛날의 것을 학문으로 공부하고 있는 상태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고대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적이 숭상하잖아. 고대라고 해서 사실 따져보면 옛날보다는 우리가 더 고대지 오래됐다니까 지금이 더 숭상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대라고 해서 숭상하는 게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이 더 숭상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그 중간 밑에서는 여섯 번째 줄점에 장거리 항해와 여행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된 여러 가지 발견과 지식들이 철학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표현이 104페이지 두 번째 줄에 모든 권위의 창시자인 시간의 권위를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신의 허약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진리는 시간의 딸이지 권위의 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더 이 숭상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85에 보면 인간의 노력을 이미 발견된 것에 안주하게 만드는 것은 고대와 근위와 일반적 동의에 대한 명함만이 아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인류에게 전해 내려온 풍부한 성과에 대한 찬탄도 한몫을 한다. 옛날에 많이 발견했다는 거겠죠. 했으니까 좀 옛날 즉 기계적 기술이 난 여러 가지 멋진 도구와 장치들을 보고 있으면 누구라도 인간의 빈곤을 느끼기보다는 그 풍요함을 감탄하기 쉽다. 이렇게. 그런데
105쪽에 밑에서 5번째 줄에 우연히 무심결에 발견된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러면 감탄은 즉시 사라지고 그토록 장구한 세월이 지났는데도 기술과 발견이 어찌 이토록 빈약하고 부족한가는 탄식이 나올 것이고 마침내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야 말 것이다. 앞에 걸 이용해서 뒤에 거 이렇게 까고 있죠. 이렇게. 그 연금술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107쪽의 네 번째 줄에 이 연금술사들의 일은 우화에 나오는 포도밭 노인 이야기 아주 흡사하다. 포도밭 노인이 자식들한테 황금을 유산으로 남기면서 장수 안 흘려줬는데 이 황금 찾으러 열심히 포도밭을 경작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연적 마술, 미신적 마술 얘기도 나오고 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 5번째 줄에 철학에서 이런 호언장담을 일삼는 사람의 요만한 술책과 진짜 과학의 차이는 역사에서 카이사르나 알렉산드로스의 사실상의 예언과 갈리아스 아마디스가나 브리튼의 아하스의 업적과 차이가 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실제 카이사르 알렉산드로 엄청난 업적을 이뤘죠. 그 110쪽입니다. 과학에 더 큰 상처를 입힌 것은 무엇보다도 노력 자체가 부족했다는 점과 노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쓸데없는 일에 온통 힘을 쏟았다는 점이다. 노력은 고사하고 설상가상으로 언제나 교만을 떨고 그들을 피웠다. 우선 첫째로 분나를 막론하고 어떤 기술이 창시한 그 기술의 결함을 자연 탓으로 돌렸다는 것. 자연의 이치상 불가능하다는 단정을 서슴없이 내렸다. 노력할 생각 안 하고 그거 핑계댔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112쪽 6번째 줄에 또한 자연 철학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미신과 종교적 맹신과 무역제한 일루랑이라는 만만치 않은 적수들과 싸워야 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 가운데 천둥붕괴와 폭풍의 자연적 운이 당구에 학설을 세웠다가 신에 대한 불경죄로 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그것으로도 모자라 자연 종교의 실체를 논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문명적이고 가시돋친 철학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또한 기독교의 진리를 철학의 원리에서 이끌어내고 그 철학자들의 근위에 기대어 확인하는 일을 급없이 감행해온 사람들 역시 스콜라 학자들과 그 저희는 다를 바 없다.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골라 적당히 섞고 있다. 이것은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의 부당한 혼합이다. 그 다음에 밑에서 6번째 줄점에 자연을 너무 깊이 탐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본분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생각해 도대체 근면이 있을 수 없는 자연 탐구의 길을 처음부터 차단하고 하는 것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114의 두 번째 줄에 철학상의 논의와 변화는 종나이는 종교에 대한 공격으로 기여된다고 생각해서 철학을 두려워한다. 마지막 말한 두 가지 두려움은 거의 동물적 본능이다. 종교의 강력한 힘과 감각을 지배하는 신앙의 힘을 마음속 깊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한 결과 자연의 탐구를 위험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자연 탐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그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는 사람은 자연 철학이야말로 성서를 따르고 미신을 물리치는 확실한 명령이요 신학을 살찌우는 훌륭한 양분임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 철학을 말하자면 종교의 가장 충실한 신녀로서 몸을 바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성서는 하나님의 여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연 철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에 90쪽, 115쪽에 보면은 90에, 간섭이나 제도가 세 번째 줄에 하나같이 학문의 진보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와 마찬가지로 115쪽에 보면 밑에 두 번째 줄에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딴판으로 앞에서 말한 학문의 관리와 지배는 언제나 진보를 억압해왔던 것이다. 정치에서는 이렇게 진보가 되면 억압하겠죠. 보수적이니까 정치 권력은. 그 다음 페이지 116쪽에 그런 시도와 노력에 대해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학문의 진보를 억압하기 충분하다. 학문을 탐구하는 이유가 그 탐구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일은 동일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거는 천재들이고 뒤에 것은 보통 사람이나 군주의 몫이죠. 그 다음에 이제 92 시작해. 학문의 진보에 가장 큰 장애가 된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절망감과 자포자기라고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117쪽에 딱 중간에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학문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말하고자 한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례들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내가 만든 발견표는 이러한 개별적인 사례들을 간명하게 분류하고 정리한 것이다. 그 지극히 종교적입니다. 118조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먼저 하나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일은 본성적으로 아주 선한 일이므로 선의 창조자이시자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120쪽에 딱 중간에 지금까지 학문에 종사한 사람들은 개인에만 의존했거나 독단을 휘두르는 사람이었다. 이제 금이 꿀을 얘기 나옵니다. 경문자들은 개미처럼 오로지 모아서 사용하고 독단문자들은 금이처럼 자기 속을 풀어서 집을 짓는다. 그러나 꿀벌은 중력을 취해 뜰이나 들의 핀 꽃에서 재료를 구해다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켜 소화한다. 참된 철학의 임무는 바로 이와 비슷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밑에 네 번째 줄에 이 두 가지 능력, 즉 경험의 능력과 이성의 능력이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것보다 더 긴밀하게 하고 순수하게 결합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 틀림없으므로 이것으로 희망의 근거를 삼으면 좋겠다. 앞에서 희망하다고 그랬죠. 순수한 자연철학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의 자연철학은 논리학이 오염되어 있고 플라톤 학파의 자연철학은 자연신학이 오염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플라톤 학파, 즉 신플라톤 학파죠. 신플라톤 학파, 즉 크로스 등의 자연철학은 수학이 오염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학은 자연철학을 생성하거나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철학을 완성시킬 때 쓰는 것이다. 여기 97에 보면은 네 번째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성적 추론은 속담과 우연과 어릴 적부터 길들여진 유화적 관념으로 가득 찬 잡동사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위협을 보고 이 세 번째 줄에 보면은 122쪽에 리뷰스 시랍 역사가죠. 리뷰스는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간파하고 알렉산드로스는 대수롭지 않은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뿐이다. 자연지가 그리스 시랍의 철학자들이 작성했다 그러죠. 그런데 113쪽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자연지 그 자체를 위한 자연지와 철학의 건설과 지성의 개발을 위해 수립된 자연지는 같을 수가 없다. 그리고 99에 보면 기계적
인문학 실험이 실로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지성의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장인들은 진리 탐구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밑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실험을 빛을 가져오는 실험, 즉 계명 실험이라고 이름을 지어 이익을 가져오는 수익 실험과 구별한 바 있다. 이런 계명 실험은 절대로 인간을 속이거나 실망시키지 않는 아름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126쪽에 보면 딱 중간에 우리가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발견은 개별적인 사례로부터 일정한 방법과 규칙에 의해 도출된 공리의 새로운 빛이다. 이 공리가 나오고 나면 이 공리에 의해 새로운 개별적인 사례들이 차례로 밝혀지게 된다. 계속해서 또한 개별적인 사례에서 저 멀리 있는 가장 일반적인 공리, 말하자면 기술과 사물의 원칙으로 단순히 비약해서 그 공리의 부동의 진리성에 의해 중간 수준의 공리를 증명하거나 혹은 증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단계를 중단이나 투절 없이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길, 즉 개별적인 사례에서 저 차원의 공리로, 다음에 중간 수준의 공리로, 계속해서 고차원의 공리로 차차 올라간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일반적인 공리에 도달하는 길뿐이다. 그 다음에 딱 그 다음 줄에 그러나 중간 수준의 공리에는 진실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공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라서 실질적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중간 수준의 공리에는 진실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추상화가지고 일반적인 그 공리로 갈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중간에 우리의 지성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약하거나 비상하지 못하고 안정초를 달아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5에 보면은 일반적 공리를 수립할 때는 지금까지 사용한 것과 전혀 다른 형식의 논정 방법인 기납법으로 해야 한다. 제1 원리에 대해서는 물론 중간 수준의 공리, 아니 요컨대 모든 공리의 증명과 발견에 이 기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기납법은 단순 나이를 유치한 기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줄에 학문과 기술의 발견 및 증명이 유용한 참된 기납법은 적절한 배제와 제어에 의해 자연을 분해한 다음 부정적 사례를 필요한 만큼 수집하고 나서 긍정적 사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이 플라톤의 국가에서 아마 정의란 무엇인가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자연 철학에 대한 이제 좀 예찬하고 있습니다. 129쪽의 네 번째 줄에 자연 철학은 확대되어야 하고 개별 학문들은 의뢰 이 자연 철학을 모태로 삼아야 한다. 밑에 세 번째 줄에 그러므로 더 이상 우연이나 동물적 본능 같은 것에 기대지 않고 인간의 이성과 근면과 새로운 방법과 이제 새로운 기납법이겠지. 그 적용을 발견의 미천으로 삼는다면 더 큰, 더 좋은, 더 많은 발견이 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품어도 무방할 것이다. 어떤 정해진 수로를 따라서 발견된 게 아니라는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대포가 발견된 것도 이때 공성을 위해서 발견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민주시도 마찬가지로 131쪽에 그 다음에 나침반도 이 천문학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131쪽에 밑에 다섯 번째 줄에 자연의 품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유추조차 불가능한 기상천외한 보물들이 인간에게 실용될 날을 기다리며 수없이 묻혀 있다. 그 다음 132쪽에 보면은
등잔 밑이 어두워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화약이나 맹주실, 나침반, 설탕, 종이 같은 것들의 발견은 사물과 자연의 특성을 알아내어 실험한 것이지만 인쇄술의 경우에는 사물과 자연의 특성에 대한 힘든 연구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얻어낸 산뜻한 발명이다. 자, 아까 우리가 이 상문의 진보를 방해하는 것이 절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희망을 이제 가져도 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정도로 이제 절망을 깨끗이 떨쳐버려도 좋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던 얘기고, 135쪽에 밑에서 5번째 줄에 이것으로서 세계의 문막으로 구성된 대핵심의 파괴편을 끝내기로 한다. 이건 아까 지가 한문의 신문가고 쭉 책 어떻게 쓰겠다고 했던 그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세계의 문박이란 그대로 방치해 뒀을 때의 인간의 이성에 대한 문박이 그 하나요. 여러 가지 논증에 대한 문박이 그 둘이요. 여러 가지 이론 혹은 널리 승인된 철학과 학설에 대한 문박이 그 셋이다. 이것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성에 대한 문박은 종교의 우상과 동고의 우상, 시장의 우상에 대한 분석으로, 논정에 대한 문박 및 이론에 대한 문박은 극정의 우상에 대한 분석으로 맞췄다는 뜻이다. 이런 표현. 그 다음 이 사람은 이제 저희가 새로운 학파나 이런 걸 창시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137쪽 딱 중간에 내 관심사는 인간의 능력과 위대함을 기초로 삼아 이를 더욱 경외히 하고 그 범위를 더욱 확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일부 특정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더욱 확실한 진리를, 그것도 이용 후세에 기여할 진리를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로써 보편적인 이론이나 통합적인 이론을 주창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 다음에 138쪽에 한 10번째 줄쯤에 성과에서 성과를 이끌어낸다든가 실험에서 실험을 이끌어낸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실험에서 원리와 공리를 이끌어내고 다음 단계로 이 원리와 공리에서 새로운 성과와 실험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만이 자연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럼 또 이런 우리가 구태의연한 그런 학문의 행위들에 대한 비판 중에 140쪽에 보면 딱 중간에 지금까지 사람들은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의 원인을 아주 자주 일어나는 현상과 관련시켜 그에 합치하도록 생각해 봤을 뿐 자주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탐구해 볼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당연지사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의 탐구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밑에 계속 중력, 천체, 회전 쭉쭉 나오면서 아무런 연구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자명한 일로 여기는 한편 이보다 덜 자주 일어나고 덜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논쟁을 일으키고 결정해 보려 한다. 많이 자주 일어나는 일을 흔히 일어나는 일에서 그 원인을 탐구 안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142쪽의 첫 줄에 지식은 존재의 영상이기 때문에 저속한 것이든 고귀한 것이든 존재하는 한 마땅히 지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밑에서 딱 중간에 142쪽 당장 이익을 가져오는 수익 실험보다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본받아 빛을 가져오는 계명 실험에 치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는데 그날은 하루 종일 그 일만 하셨고 다른 어떤 물질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또 편 143쪽의 밑에서 10번째 줄점에 이것이 바로 우리하고 다른 점입니다. 우리의 연문은 지금 당장에는 쓸모가 없지만 나중에 무한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 제일 마지막 줄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회나 행운은 앞머리만 있고 뒤는 대머리라는 것을 잡을 수 없다는 걸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47쪽이죠. 이거 오늘 빨리 끝나겠다. 너무 달리시네요. 147쪽에 124. 우리가 세운 학문의 목표나 목적도 올바르다고 최선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앞에서 나왔죠. 그 목적을 정확하게 똑바로 안 세웠다는 말도 있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던 바로 그 발언은 우리에게 제기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진리의 간조야말로 그 어떤 공리 실용보다도 고귀하고 품위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겉으로 오랫동안 경험과 사물들의 변화 추이에만 온통 정신을 쏟으면 마음이 땅에 묶여 아니 혼란과 동료의 나락에 빠져 순수한 지혜가 주는 청량함과 평온함의 성스러움 없는 길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발언을 기꺼이 수용한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하는 일은 인간의 지성 안에 세계의 모형을 세우는 것이다. 아마 그럴 것이라고 어림짐작한 세계가 아니라 실제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인간의 이상으로 세우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이 철학적 공상으로 날짜해놓은 어리석은 말하자면 원수의 낸 세계의 모상으로부터 철저히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인간 정신의 우상, 이 신의 이데아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이게 이제 플라톤에 대한 얘기도 생각을 갖고 오는 것 같죠. 이데아라는 것이 신의 이데아. 전자는 완전히 추상의 산물에 불과한 반면 후자는 진실의 정교한 선으로 진리를 확실하게 표시해 놓은 창조주의 진정한 인장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진리와 허용이 완전히 일치하고 성과의 측면에서도 그로 인한 생활의 효익보다 진리의 보정으로서 한층 가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149쪽에도 보면은 아까 나중에 그들이 학생에 안 맞는 새로운 사례나 신뢰가 나타나면 그들의 규칙에 대한 복잡한 설명과 구별을 통해서 억지로 끌어다 맞추거나 예외로 치부해 버리고 오직 그 여들의 학습가 상충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서만 그 원인에 밝히는 일에 공부했던 것이다. 이런 표현. 아까 나왔던 얘기죠. 우리의 입장은 149쪽의 중간에 일종의 판단 중지를 설파하고 불가지론 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불가지론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오히려 가지론이 바로 우리가 주창하는 것이다. 우리의 주장은 인간의 감각을 깔보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이 깔보고 인간의 감각이나 이성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게 불가지론 판단 중지인데 이건 아니고 도와주자는 것이다. 인간의 감각을 깔보자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자는 것이며 인간의 지성을 업신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인도하자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1쪽에 딱 중간에 밑줄에 현행 방법 가지고는 학문의 이론과 고찰에 그 어떤 위대한 진보도 어떤 풍부한 성과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표현 152쪽에 첫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첫째, 위대한 발견을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탁월한 행동이다. 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들은 새로운 사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신격화해서 그 영예를 더 높였지만 국사에 공적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도시와 제국을 건설한 사람, 입법자, 오랜 도탄에 빠져있는 조국을 구한 사람, 독재를 타도한 사람 등에게는 영웅의 영예를 부여하는 데 그쳤다는 거죠. 그래서 발견의 혜택은
인류 전체에 미치지만 정치상의 혜택은 특정한 장소에 한정되는 것이고 후자의 혜택은 기껏해야 2, 3대에 그치지만 전자의 혜택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계획은 보통 폭력과 혼란을 동반하지만 발견은 축복과 혜택을 가져올 뿐 아무도 해치거나 괴롭히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유럽 사람이 이제 인디아, 새로운 뉴인디아죠. 그러니까 그 신대를 기했죠. 비교했을 때, 사람에게 신이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오직 기후와 토지 때문이 아니라 기술 때문이다. 오직 기술 때문이라는 게 그 마지막 문맥입니다. 다음으로 발명된 것과 그것의 힘과 혼용과 결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고대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저 3대 발명,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천지개벽을 가져왔으니 인쇄술은 학문에서, 화약은 전쟁에서, 나침반은 항해에서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그 다음 또 재밌는 게 154쪽입니다. 그 두 번째 줄에 또한 인간의 야망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 살펴봐도 좋을 것이다. 첫째는 자신의 세력을 자기 나라 안에서 확대하려는 사람의 야망인데 이것은 하등의 천박한 야망이다. 다음은 자기 나라의 권력과 지배권을 인류 전체에 확대하려고 하는 사람의 야망인데 이것은 풍요는 좀 있으나 여전히 탐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야망이다. 그런데 인류 자체의 권력과 지배권을 우주 전체에 대해 수립하고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야망은 앞의 두 가지 야망에 비하면 더할 나위 없이 건전하고 고귀한 것이라 하겠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은 오직 기술과 학문에 달려있다. 자연은 오로지 복종함으로써만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앞에서 3에서 지식의 힘이다 할 때도 그런 얘기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럼 155쪽에 세 번째 줄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연에 대한 인류의 지배권을 회복하고 그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이성과 진실된 신앙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 중간에 보면은 제대로 된 자연재와 경영제를 앞에 놓고 다만 두 가지만 주의하면 별다른 기술이 없이도 정신 본래의 힘만으로도 우리가 설명한 자연에 대한 해석 방법에 도달할 수 있다. 첫째로 고정관념을 부리는 일이며 둘째로 적당한 시기가 될 때까지 성급한 일반화 유혹을 물리치는 일이다. 왜냐하면 정신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에서 정신이 올바르고 성실하게 활동하기만 한다 하면 그것이 곧 자연에 대한 해석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제시한 지침을 따르면 이 지침이 뭐야 이게 한번 볼까? 127쪽의 시험 127쪽 한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7쪽에 127쪽 첫 줄에 일정한 단계를 중간이나 두절 없이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길, 즉 개별적인 사례에서 저차원의 국률로 그 다음 중간 수준의 국률로 계속해서 고차원의 국률로 차차 올라간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일반적인 국률에 도달하는 길, 이런 방법. 그 다음에 128쪽 세 번째 줄에 학문과 기술의 발견 및 정리에 유용한 참된 기납법이 말이죠. 적절한 배제와 제에 의한 자연을 분해한 다음 부정적 사례를 필요한 만큼 수집하고 나서 긍정적 사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 그 다음에 138쪽인가? 이 보면 일곱 번째 줄지인가? 성과에 성과를 이끌어낸다든가 실험에서 실험을 이끌어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와 실험에서 원리와 공리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 단계로 이 원인과 공리에서 새로운 성과와 실험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만이 자연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길을 굳게 믿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155쪽으로 돌아와서 다만 우리가 제시한 지침을 따르면 대표적인 게 아까 앞에서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죠. 그 해석이 한결 수월해지고 좀 더 확실해질 것이다. 이게 이제 1권의 끝입니다. 이거는 이제 얘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